우리 집 노비, 냄새나. 노인네 냄새. 며느리가 단톡방에 올린 카카오톡 메시지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설마 나는 아니겠지? 돈 있으면 젊은 시터 쓸 텐데. 늙으니까 손맛도 없고 애들 공부도 못 봐줘. 9년 동안 새벽 6시에 일어나 손주 2명 키워주고 살림해주는 저를 보고 냄새나는 노인네라 부르며 험담하고 있었던 겁니다. 입주 도우미 월 400만 원 드는 거 생각하면 공짜니까 감사해야지. 크크. 맞아. 월급도 안 주고 부려먹을 수 있잖아. 단톡방 친구들과 주고받는 메시지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할머니 가슴에 박혔습니다. 며느리 휴대폰 저장 이름은 공짜 도우미.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카톡을 본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아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그들이 당연하게 살고 있는 이 30평대 아파트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할머니가 어떤 결심을 하게 될지 말이죠. 지금부터 한 할머니의 통쾌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딸과 함께 사연 속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올해 76입니다. 78 아들 준현이, 43 며느리 혜원이, 그리고 9살 손주 서준이와 6살 손녀 서아와 함께 살고 있죠. 벌써 9년째 이 집의 아침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6시면 눈이 번쩍 떠집니다. 알람도 필요 없어요.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거든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 거실을 가로질러 주방으로 갑니다. 고요한 집안이 저를 맞이하는 이 시간, 이 잠깐의 고요함만이 온전히 제 것이에요. 불을 켜고 가장 먼저 쌀을 씻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는 까다로운 손주 2명을 위한 맞춤 요리예요. 9살 서준이는 고기만, 6살 서아는 생선만 좋아하거든요. 이 극과 극의 입맛을 맞추느라 매일 아침이 전쟁입니다. 어제 서아가 졸라댔던 제주도 생물 갈치구이를 준비했습니다. 마리당 2만 원짜리 비싼 갈치지만 손녀의 웃는 얼굴을 보면 아깝지 않았죠. 갈치를 토막내고 내장을 제거한 뒤 소금 간을 했습니다. 프라이팬에 올리자 지글지글 고소한 냄새가 퍼져나갔어요. 서준이를 위해서는 어제 미리 재워둔 돼지고기 불고기를 볶았습니다. 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나니 시계는 어느새 6시 반을 가리킵니다. 애들아, 일어나야지. 손주들 방문을 노크하면 할머니, 5분만요 하는 투정 섞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불을 걷어주고 세수시키고 옷을 입히는 동안 저는 잠시도 쉴 틈이 없었죠. 두 아이를 챙기다 보면 아침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침 7시 식탁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아들 준현이는 신문을 보며 밥을 먹고 며느리 혜원이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국을 떠먹었어요. 서아야, 갈치구이 맛있지? 네, 할머니. 완전 맛있어요. 환하게 웃으며 갈치를 먹는 서아의 얼굴, 불고기를 허겁지겁 먹는 서준이를 보면 새벽에 일어난 보람이 있었어요. 오늘 저녁은 뭐예요? 혜원이가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고 물었습니다. 매일 아침 듣는 질문이었죠. 잡채 해놓을게. 아, 잡채요. 좋네요. 그렇게 대답하고는 다시 휴대폰 화면에 빠져듭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요. 아침 8시 손주들을 데리고 집을 나섭니다. 두 아이의 학교와 어린이집은 방향이 달라 따로따로 데려다줘야 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혹시 모를 사고에 좌우를 살피며 아이들 손을 놓을 수 없어 세게 잡았죠. 할머니, 손 아파요. 힘을 풀었다가도 불안해서 다시 꽉 잡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서준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손 흔드는 뒷모습을 본 후 다시 서아를 어린이집에 인계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9시 반이에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식탁 위에 산더미 같은 설거지가 저를 기다립니다.
준현이와 혜원이는 아침을 먹고 바로 출근했으니 당연히 제 몫이었죠. 싱크대 앞에 서서 차가운 물에 그릇을 닦다 보면 관절염 있는 손마디가 쑤시고 시간이 훌쩍 갑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나면 10시가 넘습니다. 이제 집 정리해요. 거실과 방마다 청소기를 돌리고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빨래까지 널고 나니 11시 반이었습니다. 혼자 먹는 점심은 늘 간단했어요. 아침에 남은 국에 밥 한 공기면 충분했죠. 조용한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점심을 먹고 잠깐 눕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면 서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니까요. 손주 서준이를 학교에서 데려왔어요. 집 앞에 큰 횡단보도가 있어서 항상 제가 직접 데리고 오죠. 사과 까가지고 우유를 내주자 허겁지겁 먹더군요. 할머니, 숙제 봐주세요. 요즘 초등학교 국어 문제는 제가 봐도 어려웠습니다. 서준이의 실망한 표정을 보자 미안했어요. 서준이를 학원에 데려다주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4시 반에는 서아를 데리러 어린이집으로 향합니다. 왕복 30분을 걸어 서아를 데려오고 인형놀이를 한참 해줬습니다. 무릎을 꿇고 놀아주다 다리가 저려왔지만 서아가 좋아하니 참았습니다. 6시 본격적으로 저녁 준비에 들어갑니다. 약속했던 잡채를 만들어야 했어요. 당면을 삶고 당근, 양파, 시금치, 표고버섯 등 야채를 썰고 손질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죠.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치니 6시 반입니다. 6시 반쯤 혜원이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한숨부터 쉬더군요.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그대로 드러누웠습니다. 회사 일, 상사, 동료 이야기는 매일 같은 레퍼토리였습니다. 저녁 준비 다 됐어. 씻고 나올래? 조금만 누워 있을게요. 결국 7시가 넘어서야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들은 먼저 숟가락을 들었고 며느리는 휴대폰을 보며 잡채를 들고 한마디 했습니다. 잡채하셨네요. 2시간 가까이 걸려 준비한 저녁에 대한 칭찬은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또다시 산더미 같은 설거지가 시작됩니다. 76세의 나이에 하루 종일 서 있으니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어머니, 애들 목욕 좀 시켜주세요. 혜원이는 소파에서 TV 드라마를 보며 일어나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손주들을 씻기고 잠옷을 입히고 재우는 것까지 모두 제 몫이었죠. 9시가 넘어서야 손주들이 잠들었고 그제야 저는 제 방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허리도 다리도 어깨도 아팠어요. 거울 속 주름투성이 얼굴은 76년을 살아온 제 삶의 기록이었습니다. 이것이 제 하루였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9년 전 며느리 혜원이는 저를 참 잘 따랐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에 내가 더 잘해줘야지 마음먹었죠. 서준이가 태어났을 때 혜원이는 산후조리원 대신 집에서 조리하길 바랐습니다. 제가 해주겠다고 했죠. 3개월 동안 매일 밤 아기가 울면 제가 안고 달랬습니다. 혜원이는 잠을 자야 했으니까요. 미역국을 끓이고 아기 옷을 손빨래하는 그 모든 시간을 헌신했습니다. 혜원이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2년 후 서아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2 손주를 돌보며 4개월의 산후조리를 도왔고 혜원이는 직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변화는 그때부터였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지시가 되었죠. 어머니, 아침 8시까지 준비해 주세요. 어머니,
저녁은 7시에 맞춰주세요. 고맙다는 말은 점점 사라졌고 제가 하는 모든 일은 당연한 의무가 되었습니다. 명절은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새벽부터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나물을 볶아도 혜원이는 거실에서 친척들과 수다를 떨 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도와달라고 부탁했더니 어머니가 더 잘하시잖아요. 제가 하면 맛도 없을 텐데요.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아들에게 이야기해봤지만 아들 준현이는 늘 아내 편이었습니다. 엄마, 며느리도 회사에서 힘들어요. 엄마가 좀 참아주세요. 제 스트레스는 중요하지 않은 듯 했죠. 결국 혜원이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혜원아, 나도 좀 힘들구나.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혜원이가 되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손주 봐주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오직 손주들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아이들이 안기며 속삭이는 그 말이 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안식처였죠. 그 웃음소리가 이 모든 고통을 덮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밤 침대에 홀로 누우면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언제쯤 쉴 수 있을까? 내 인생은 어디로 갔을까? 거울 속 주름투성이의 낯선 얼굴은 물었습니다. 76년의 삶 중 9년을 이 가족을 위해 바쳤는데 이게 과연 시어머니의 도리라는 이름의 희생이 맞는지 아니면 그저 이용당하는 삶인지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이 굴레가 깨져야 한다는 것을,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몰랐지만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서준이가 학원에서 돌아와 생일 때 사준 로봇 장난감을 찾아달라며 제 방으로 뛰어왔죠. 몇 달 전에 10만 원이 넘는 큰 로봇이었는데 서준이가 안 가지고 놀아 제가 컴퓨터방 선반 위에 정리해뒀었습니다. 로봇을 찾으러 컴퓨터방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띠롱, 띠롱, 띠로롱. 책상 위 컴퓨터 모니터에서 알림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불 꺼진 방에서 커다란 27인치 화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혜원이가 켜놓고 나간 카카오톡 단톡방이었습니다. 저는 로봇을 꺼내려다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소리가 계속 울려 저도 모르게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단톡방 이름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비 시어미 뒷담화방. 제 심장이 쿵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잡고 화면을 내렸습니다. 혜원이의 프로필 사진과 함께 올라온 메시지들이 주르륵 보였습니다. 혜원 우리 집 냄새 진짜 심해. 노인네 냄새. 혜원 공짜 도우미 쓰는 거니까 참아야지. 뭐 키읔 다른 사람 부럽다 진짜. 무료 시터 있는 집. 혜원 늙은 시터라 그게 문제야. 돈 있으면 젊은 시터 쓸 텐데. 숨을 쉬지 못했어요. 손이 떨려 화면을 붙잡고 겨우 다음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혜원 애들 공부 봐주는 것도 잘 못하고 밥만 해서 먹여. 혜원 그나마 만든 잡채는 너무 짜. 늙으면 손맛이 없어지는 건지 겨우 먹었어. 잡채. 어제 2시간 넘게 걸려 정성껏 만들었던 그 잡채. 저녁 식탁에서 잡채하셨네요 라는 한마디만 했던 며느리가 뒤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혜원 입주 도우미 월 400 드는 거 생각하면 공짜니까 감사해야지. 혜원 근데 진짜 냄새가 너무 심해서 방에 방향제 놔도 소용없어.
아침에 일어나면 집안 전체에 퍼져 있어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울음조차 막혀버렸죠. 회원 애들만 아니면 진작 내보냈을 텐데. 회원 늙은이 노비라도 없으면 회사 못 다니니까 참고 사는 거야. 내가 참아야지. 현실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서로 이용하는 거지. 이용이라니.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애들 키워주고 밥 차려줬는데. 할머니? 서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로봇 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로봇을 집어 서준이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있어. 서준이가 나간 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저는 그대로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애들 저녁은 해먹여야 하니 일어나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5시가 되자 본격적으로 저녁을 준비했어요. 손은 자동으로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6시 반쯤 혜원이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현관에서 인사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본체만체 했죠. 아들이 오면 그때 말하자. 준현이한테 먼저 이야기해야 해. 혜원이는 곧장 세탁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계속 저녁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세탁실에서 혜원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아, 내 체육복 어디 있어? 서준이가 세탁실에 있었나 봅니다. 몰라요, 엄마. 너희 할머니는 하루 종일 집에 계시면서 빨래 하나 제대로 못 하시네. 늙으니까 손이 느린가 봐. 주방에서 칼질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손주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는 말이었어요. 엄마, 할머니 들으시면 어떡해요? 서준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할머니 안 들려. 저기 주방에 계시잖아. 혜원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 들렸습니다. 세탁실 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어요. 아까 본 카톡 메시지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냄새나는 노인네, 공짜 도우미, 늙은 시터.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충격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있는 집안에서 손주 앞에서 직접 그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칼이 떨렸어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 7시쯤 준현이가 퇴근해서 돌아오자 컴퓨터 방으로 불렀습니다. 준현아, 저것 좀 봐. 아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위에서부터 메시지를 다 읽자 얼굴이 창백해졌죠. 엄마, 이건 오해예요. 아내가 그냥 친구들한테 푸념한 거예요. 푸념? 냄새나는 노인네, 공짜 도우미, 늙은 시터. 이게 푸념이야? 엄마, 진정하세요. 아내한테 주해 줄게요. 회사 다니느라 힘들어서 그래요. 엄마가 좀 참아주시면 안 돼요? 혜원이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아들은 여전히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제 고통은 늘 뒷전이었죠. 너는 몰랐니? 아내가 엄마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정말 몰랐어? 엄마, 적당히 하세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귀찮다는 듯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혜원이가 들어왔습니다. 혜원이의 시선이 컴퓨터 화면으로 가자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봤어. 변명하지 마. 다 읽었어. 냄새나는 노인네라고 했지? 겨우 먹었다고? 어머니, 제 카톡을 왜 봐요? 제 사생활이잖아요. 혜원이 갑자기 저에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제 휴대폰을 몰래 보다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는 겁니까? 자기가 저지른 일은 생각도 안 하고요. 아니, 그게 지금 할 소리니? 제가 소리쳤습니다. 평생 목소리를 높인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늙은 노비라고 말하며 친구들한테 나를 조롱거리로 만들어 놓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어머니, 그건 그냥 친구들끼리 하는 농담이었어요. 진심이 아니라고요? 농담? 공짜 도움이라고 한 것도 농담이냐? 혜원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겠죠? 엄마 진정하세요. 준현이 저를 말렸습니다. 그리고는 혜원에게 말했어요. 당신도 너무했어. 엄마한테 사과해. 사과는 무슨 어머니가 먼저 사과하셔야죠. 제 사생활을 침해했잖아요. 혜원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먼저 사과하세요. 그때 준현이 제게 말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엄마가 먼저 휴대폰 본 거 사과하시면 아내도 사과할 거예요. 준현은 지금까지도 아내 편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아들은 절대 제 편이 아니라는 걸. 그래 알았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나왔죠. 혜원과 준현은 뭐라 이야기하는 것 같았지만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제 방에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도구였어요. 편리하게 쓰고 버릴 수 있는 물건. 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현이 몇 번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하지 않았죠. 그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는 누구를 위해 살았을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위해, 결혼해서는 남편을 위해, 아이를 낳고는 자식을 위해,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아들 가족을 위해, 단 한 번도 저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습니다. 늘 누군가를 위해 희생했죠. 그게 당연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해둔 곳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확인했어요. 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은 제 집이었어요. 그래, 내 집이었지.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였을까요? 결심이었을까요? 더 이상은 안 돼. 이대로 살 수 없어. 등기부등본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결심이 섰습니다. 나가야겠어. 이 집에서 나가야 해. 아니, 잠깐. 이 집은 제 집입니다. 내가 왜 나가? 얘들이 나가야지. 그렇죠. 나갈 사람은 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쫓아낼 수도 없었습니다. 손주들 때문에요. 그럼 어떻게 하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답이 나왔어요. 집을 팔자. 이 집을 팔고 저는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혼자서요. 손주들과 헤어지는 건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살 수 없었어요. 결정했어. 집을 팔고 독립하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하지만 잠을 잔 건 아니었죠.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으니까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핏기 없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오늘 해야 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7시가 되자 준현이와 혜원이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나가지 않았어요. 방문을 닫고 있었죠. 어머니, 아침은요? 혜원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침도 못 먹고 나갔어요. 8시 반 서준이와 서아를 학교와 어린이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평소처럼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넜죠. 할머니, 오늘 기분이 안 좋아요?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 손이 차가워요.
날씨가 추워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긴장해서 손이 차가웠던 거죠. 서아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9시 정각. 가방을 챙겼어요. 지갑, 휴대폰, 등기부등본.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향했어요. 이 동네에서 가장 큰 곳이었습니다. 간판이 눈에 띄더군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중개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집을 팔고 싶은데요. 아, 그러세요? 어느 집이신데요? 주소를 말했습니다. 중개사의 눈이 커졌어요. 아, 그 아파트요? 성동구 땡땡 아파트. 좋은 곳이죠. 빨리 팔고 싶어요. 급하신가 봐요? 네, 한 달 안에 계약하고 싶습니다. 중개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시세가 14억 정도 됩니다. 금매로 내놓으시면 13억 5천 정도로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명의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 명의예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중개사가 서류를 꼼꼼히 살폈어요. 확인했습니다. 매물로 바로 내놓겠습니다. 혹시 얼마나 걸릴까요? 이 동네 아파트는 수요가 많아서 금매면 일주일 안에 나갈 겁니다. 고맙습니다.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중개사무소를 나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하기도 했고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죠. 이제 시작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행에 들렀습니다. 통장을 정리하고 재산을 확인했어요. 예금이 얼마 있었고 집을 팔면 총 15억 정도가 모이는 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작은 집 하나 사고 나머지는 노후 자금으로 쓰자. 계획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중개사에게서 곧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손님,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현금 일시불로 13억 5천에 바로 계약하시겠답니다. 정말요? 좋습니다. 다만 한 달 안에 집을 비워주셔야 한답니다. 가능하신가요?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손이 세차게 떨렸어요. 진짜 시작되는구나.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다음 날 중개사무소에 가서 계약서에 제 도장을 찍었습니다. 50대 매수자 부부는 손주들을 위해 학군 좋은 이 집을 산다고 했죠.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계약금 1억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고 저는 한 달 후에 잔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준현이와 혜원이에게 말해야 할 시간이었죠. 지난 사흘 동안 저는 단 한 끼의 식사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밖에서 사 먹거나 배달을 시켜 먹었지만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는 팽팽한 어색함만이 감돌았죠. 저녁 7시, 저는 제 방에서 나와 그들을 불렀습니다. 준현아, 혜원아, 거실로 나와봐. 소파에 앉은 그들 맞은편에 서서 저는 가장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집을 팔았어. 준현이가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잠시 흘렀습니다. 엄마, 뭐라고요?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야. 사흘 전에 계약했어. 한 달 후에 잔금 받기로 했으니까 그 전에 나가야 해. 혜원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어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상해? 내 집인데 왜 너희한테 상의를 해? 너희 집이 아니야. 네 명의 집이지. 준현이가 결국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머리를 조아리며 빌었어요. 엄마, 제발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늦었어. 일어나. 저는 냉정하게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혜원이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카톡 내용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어떻게든 보상할게요. 제발 집만은. 보상? 9년 동안 나를 공짜 도우미로 쓴 걸 어떻게 보상할 건데?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한 게 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한 적 있어? 냄새나는 노인네. 늙은 시터. 그게 나였어. 용서는 하겠어. 근데 같이 살 순 없어. 엄마, 우리 어디 가서 살아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너희 돈으로 구하면 되지. 한 달 있잖아. 충분해. 혜원이가 결국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손주들 생각은 안 하세요. 그 말에 가슴이 잠시 찔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손주들은 내가 생각할게. 너희는 신경 꺼. 이제 그만 나가줘. 할 말 다 했어. 준현이와 혜원이는 울먹이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내려다봤지만 단 한 번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현이와 혜원이는 급하게 집을 알아봤지만 쉽지 않았죠. 전세금이 만만치 않았고 당장 들어갈 집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엄마, 한 달은 너무 짧아요. 석 달만 시간을 주세요. 준현이가 애원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매수자와 계약했어. 한 달 후엔 나가야 해. 결국 그들은 학군이 떨어지는 외곽 지역 21평짜리 오래된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엄마, 전세로 3억 5천만 원짜리 겨우 구했어요. 그래, 잘 됐네. 열심히 살아. 이제 너희 힘으로. 저도 제 새 집을 알아봤습니다. 광진구 아차산 앞에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9억에 샀고 세금 내고 남은 4억은 예금했습니다. 제 노후 자금으로 써야 할 돈이죠. 이사 날짜는 2주 후로 잡았습니다. 76년을 살아온 제 인생이 이제야 비로소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이사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제 옷까지, 이불, 책들을 정리했습니다. 거실에 박스들이 쌓여갔죠. 서준이와 서아가 학교와 어린이집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서준이가 박스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짐이야. 왜요? 어디 가요? 저는 서아와 서준이에게 설명해 줬어요. 이제 할머니는 할머니 집에서 너희는 엄마 아빠랑 사는 거야. 안 돼. 할머니랑 같이 살 거야. 아이들이 저를 안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을 달래는 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준이와 서아는 제 방에서 잤어요. 제 양옆에 누워서요. 할머니, 안 가면 안 돼요? 잠들기 전 서아가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야 해. 왜요? 할머니도 할머니 삶이 있거든.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곧 잠이 들었어요. 서준이도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두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미안해, 서준아, 서아야. 할머니도 정말 힘들어. 드디어 이사 날이 왔습니다. 이삿짐 센터 트럭이 도착했어요. 짐을 싸는 아저씨들이 들어왔습니다. 박스를 하나하나 날랐죠. 준현이와 혜원이는 자기 방에 있었습니다. 나오지 않았어요. 서준이와 서아는 학교와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이별을 또 하면 힘들 것 같아서 일부러 아이들이 없을 때 이사하기로 했어요. 짐을 다 싸는데 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텅 빈 집을 둘러봤어요. 9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거실, 주방, 제 방,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죠.
서준이가 처음 걸음마를 뗐던 거실, 서아가 할머니하고 처음 불렀던 주방, 손주들과 함께 책을 읽었던 제 방,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입니다. 손님 출발하시죠? 이삿짐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집을 둘러봤어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거리가 멀어졌죠. 성동구를 벗어났습니다. 광진구로 향했어요. 30분쯤 걸렸습니다. 아차산이 보였어요. 여기에요. 새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어요. 깨끗하고 아늑해 보였습니다.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박스를 열고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대충 정리가 끝났죠.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서준이와 서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준현이와 혜원이의 인기척도 없었죠. 혼자였습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였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차산이 보였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준이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할머니, 어디 갔어요? 집에 없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할머니 새 집으로 이사 왔어. 서준이도 곧 새 집 가면 할머니 놀러 갈게. 사랑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잘한 걸까?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9년간의 희생적인 동거가 끝났습니다. 이제 제 삶을 살 차례였어요. 76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저를 위한 삶. 무서웠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진짜 제 하루가요. 이사 온 첫날 밤은 깊이 잤습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9시였습니다. 9시. 성동구에서 살 때는 상상도 못할 시간이었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던 제가 9시까지 잔 겁니다. 누가 깨우지 않아도 됐어요. 밥 차려달라는 소리도 없었죠. 그저 제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면 됐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맑은 공기가 들어왔어요. 아차산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초록빛 산이 아름다웠죠. 좋다. 저절로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주방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장 보면서 산 재료들이 있었죠. 계란, 김치, 밥. 간단하게 계란 후라이를 했습니다. 김치를 꺼내고 밥을 데웠어요. 5분 만에 아침이 완성됐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고기 반찬, 생선 반찬 따로 준비하고 국 끓이고 나물 무치고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도 됐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간단해도 충분했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죠. 오늘 저녁은 뭐예요? 그런 질문을 받지 않아도 됐습니다. 어머니, 청소 좀 해주세요. 그런 지시를 듣지 않아도 됐죠. 자유였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이 3개뿐이었습니다. 1분 만에 끝났죠. 예전엔 식구 4명 분량에 30분은 걸렸는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차산 등산로 입구가 가까웠어요. 아파트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죠. 등산로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완만한 경사를 천천히 걸었어요. 오랜만에 운동을 하니 몸이 개운해지더군요. 바람결에 실려오는 새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30분쯤 걸었을까요? 중턱에 정자가 보였습니다. 할머니 몇 분이 앉아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처음 보는 분이시네요. 한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네, 어제 이사 왔어요. 아이고, 반가워요. 앉으세요.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6살이에요. 아이고, 나랑 동갑이네. 반가워요. 먼저 앉아있던 할머니가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여기 매일 오세요? 네, 매일 아침 산책 나와요. 건강에 좋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같이 다녀요. 할머니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물가 이야기,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편안했어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고 떠들 뿐이었죠. 혼자 이사 오셨어요? 곁에 앉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혼자 살아요. 자식들은요? 아들 하나 있어요. 결혼해서 따로 살고요. 아이고, 우리랑 비슷하네. 다들 혼자 사세요? 그럼요. 우리 나이 되면 다 그렇죠. 자식들이랑 같이 살면 힘들어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편해. 맞아요. 며느리 눈치 보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100번 나아요.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과 따로 살기로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산에서 내려와 저녁을 먹으니 7시가 됐습니다. 예전 같으면 설거지하고 손주들 목욕시키고 재우느라 바쁜 시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소파에 앉아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밤 9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내일도 이런 하루가 펼쳐질 거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어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차산 아래의 작은 집, 제가 혼자 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자 준현이와 혜원이가 서 있었어요. 왜 왔을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현관문을 열자 야윈 얼굴에 준현이와 혜원이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준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왔니? 엄마, 할 말이 있어서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소파에 앉으려는 듯 하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말이에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준현이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혜원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 차갑게 말했지만 그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희 말 좀 들어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할 말이 있으면 앉아서 해. 그제야 둘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죠. 무슨 일로 왔어? 엄마,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입주 도우미를 구하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한 달에 400만 원이에요. 제 월급이 500만 원인데 도우미비로 400이 나가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달라는 거야? 혜원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다시 같이 살 수 없을까요? 저희 정말 반성했어요.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같이 살자고? 반성? 입주 도우미가 없으니까 회사 끝나고 집안일을 제가 다 해야 해요. 너무 힘들어요. 매일 밤 12시에 자요. 나도 그렇게 살았어. 9년 동안.
혜원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집도 너무 좁아요. 30평대에서 살다가 21평으로 옮기니까 살림이 다 안 들어가요. 그건 내가 선택한 거잖아. 준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아세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다고? 9년 동안 몰랐던 걸 이제 와서?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는 내가 힘들다고 말할 때마다 엄마가 이해해달라고 했지.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너. 저는 혜원이를 바라봤습니다. 나를 뭐라고 불렀지? 혜원이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냄새나는 노인네. 공짜 도우미. 늙은 시터. 돈 있으면 젊은 시터 쓸 텐데 라고 했지? 오늘 만든 잡채는 너무 짜. 겨우 먹었다고. 혜원이가 흐느꼈습니다. 그게 나였어. 9년 동안 너희를 위해 살았던 내가. 이제 와서 400만 원이 아깝다고? 감당이 안 된다고? 나는 9년 동안 무급으로 일했어. 400만 원씩 받았으면 얼마야? 4억도 넘겠다. 엄마, 그게 내가 너희한테 해준 거야. 4억이 넘는 돈을. 돈은 필요 없어. 다만 다시는 같이 살 생각 없어. 저는 일어섰습니다. 입주 도우미 400만 원이 아까우면 너희 둘 중 하나가 회사 그만두고 집안일 해. 그건 너희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나가줘. 준현이와 혜원이는 울면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혜원이가 마지막으로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안 되나요? 애들은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애들은 내가 찾아갈게. 이제 그만 가줘. 문을 닫고 저는 떨리는 몸을 벽에 기댔습니다. 창문으로 둘이 고개를 숙이고 아파트 단지를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건 너희가 자초한 일이야.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야윈 얼굴의 아들과 며느리가 떠올랐지만 동정심 대신 화가 났습니다. 400만 원이 비싸? 나는 4억이 넘는 돈을 해줬는데 21평이 좁아? 스스로 벌어 30평을 사면 되지.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9시에 일어나 아차산으로 향했습니다. 산 정상 정자에서 만난 친구 할머니에게 모든 사연을 털어놨더니 그분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76년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사는 겁니다. 일주일 후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서준이와 서아도 함께였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달려와 안기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들을 안고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엄마, 오늘은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애들이 엄마를 너무 그리워해서요. 어머니, 지난번 일은 저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저는 그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알았어. 그래서 뭘 원해? 주말마다 애들을 어머니한테 보내도 될까요? 제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손주들은 보고 싶었습니다. 좋아. 주말에 애들을 데려와. 대신 너희는 애들만 데려다 주고 가. 너희랑은 아니고 애들하고만 시간을 보낼 거야. 그리고 다시 같이 살자는 이야기는 꺼내지 마. 나는 내 삶을 살 거야. 준현이와 혜원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토요일에 할머니 집에서 하루 종일 놀 수 있다는 말에 환호했습니다. 서아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토요일 아침 10시. 준현이 가족이 다시 왔습니다.
엄마, 애들 잘 부탁드려요. 그런데 혜원이가 가방을 내려놓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청소 좀 하고 가도 될까요? 제가 어머니 집 청소 좀 해드리고 싶어서요. 놀랐습니다. 혜원이가 청소를 하겠다고? 괜찮아. 내가 해. 어머니, 제발이요. 제가 하고 싶어요. 그녀는 진심이었습니다. 혜원이는 준비해 온 도구로 싱크대와 가스레인지를 꼼꼼하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준현이도 베란다에서 청소기를 꺼내 거실을 돌렸습니다. 9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1시간쯤 후 혜원이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음식도 좀 해놨어요. 김치찌개도 끓여놨고 잡채도 만들어뒀어요. 어젯밤에 준비했어요.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한 거예요. 준현이와 혜원이는 아이들만 남겨두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손주들을 안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준현이 혜원이와는 거리를 두되 손주들과는 관계를 이어가는 것. 그것이 제가 찾은 답이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집에 돌아오니 혜원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까지는 어머니가 저희한테 다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젠 알겠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제는 저희가 어머니 보살펴 드릴게요. 저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보살필 필요 없어? 혜원아,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나 혼자 사는 건 스스로도 할 수 있어. 엄마, 저희가 효도하고 싶어요. 준현이도 거들었습니다. 효도는 너희 삶 잘 사는 게 효도야. 어머니, 그래도 나는 괜찮아.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해.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 나는 나의 삶을 살게. 준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서준이와 서아가 왔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에서 동물들을 구경하고 놀이기구를 탔어요. 할머니, 재밌어요. 아이들은 신나게 웃었고 저 역시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박물관에 가서 공룡 화석을 보며 지식을 나누는 것도 즐거움이었죠. 주말마다 손주들을 만나는 건 일상이 되었지만 일주일에 단 하루 제가 원하는 만큼만 만났기에 부담은 없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78. 어느 따뜻한 봄날 아침이었어요. 상긋한 바람이 불어오는 창문을 열고 저는 등산복을 입고 아차산으로 향했습니다. 2년 동안 꾸준히 산을 탄 덕분에 경사를 오르는데도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제 몸이 기억하는 것은 더 이상 새벽 6시의 고된 노동이 아니었죠. 정자에서 친구인 박순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영숙 씨, 요즘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요. 산 아래 광진구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제 보금자리가 보였어요. 2년 전 결정 후회 안 해요?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그때 결정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높이 떠올라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내 삶이구나. 70년이 넘는 세월을 남을 위해 살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은 걸 먹고 하고 싶은 걸 하고 아들 가족과의 관계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평화를 찾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공짜 도우미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주체적인 삶을 사는 78세 여성이었죠. 눈을 떴습니다. 푸른 하늘이 보였어요. 순자 씨, 저 산 내려갈게요. 오늘 손주들 온대요. 산을 내려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서준이와 서아였습니다. 아이들을 안고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어요. 행복하다.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이것이 78년 만에 찾은 진짜 제 삶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늘이 아닌 저 자신으로 사는 삶.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었죠.